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이름이 아주 건장한 특이합니다. 최고의 또 이게 훈남 대표님께서 리버스 랩. 리버스 랩. 네, 뭐가 리버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리버스 랩의 거꾸로 랩인데요. 네. 한효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버스랩 한효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옐로우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서비스 같아요. 이름이 옐로우버스. 네,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저희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 옐로우버스인데요. 이 옐로우버스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한 서비스고요. 이 학원 버스 쪽 시장의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네. 자, 역시나 오늘도 제가 지금 8세 어린이의 아버지로서 자, 너무 그러면,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 어린이 학원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에요. 네. 우리 거를 쓰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저희 쪽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하는 좀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어요. 혹시 뭐 홈페이지 리버스랩 찾으시면 될까요? 네, 리버스랩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도 가능하고요, 문의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또 저희한테 따로 연락처를 통해서 대표 번호가 있는데 그 대표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영업팀이 나가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뭐 차를 원래 움직이고 있던 학원인가, 아니면 새로 움직이고자 하는 학원인가에 따라서 이제 저희 내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학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들 중에 한 모델이 설정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요금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에 등교할 때, 그리고 원에 퇴교할 때, 이때 이제 그 버스가 왔다. 죄송합니다. 학교. 그래서 할 때 쓰는 건데, 그러면 대충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조금 정적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우선은 학원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는 이제 오후 타임에 뭐 여러 횟수에 거쳐가지고 아이들이 등하원을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 여러 시간대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저희의 관건이 되고요. 저희 모델들이 이제 BM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학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대행을 합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300만 원을 쓰고 있었으면은 그 300만 원 어치를 저희가 그냥 받아갑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저희의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죠. 알림 서비스라든지 저희의 이제 그 관제 페이지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요. 그 관제 페이지에 대한 그 운영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대당 어떤 비용이 산정이 돼서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보통 차를 움직일 때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학생들을 다 태우기 위한 규격의 차량을 빌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후 6시에 아이들이 10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10명 이상 되는 차량을 빌려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 시간들에는 굉장히 빈좌석들이 많은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장에서 평균 좌석 점유율이 한 38% 이하가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 62%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비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 대행을 하면서 이 차의 좌석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고요. 그 좌석들을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좌석당 비용으로 학원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구조로. 그러면 정리하면 저도 사실 그 이제 자료를 그냥 기본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유치원을 타겟으로 더 많이 옐로우버스가 하는 건지 학원 쪽인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학원 쪽이 더 기본적인 주 사업 그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보면 이제 B2B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이 옐로우 버스를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이제 그 실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 원장님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지역, 예를 들면 지금 뭐 전국을 다 어떻게 커버하고 계신지, 뭐 수도권인지 아니면 뭐 서울 대치동만 하고 계신지,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학원 원장님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국 어디든 상관없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네.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경기 남부 지역이라 하면 이제 우선 분당, 네. 수지, 네. 그다음에 이제 동탄이나 광교, 위례. 이게 서울보다도 그쪽을 더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이유가 네. 이 서비스가 제가 필요해서 만든 서비스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네. 딸아이가 이제 첫째가 11살인데 그 아이가 8살이 돼서 학원을 보내려다 보니까 이 학원 버스 시장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네. 믿고 맡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만든 서비스라서 네. 제가 분당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분당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저희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마케팅적인 용어를 하자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진짜 만들고 네.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면 경기 남부 지역이 아마도 그 이제 학원이랑 뭐 이렇게 그 버스랑 좀 밀집된 부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거 외에도 전국에 학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데라고 하면 일단 옐로우 어디든 버스에 상관없습니다. 어디 상관없이 저희가 구매할 수 지금 현재 있다.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이 분당을 비롯한 이제 그 연계되어 있는 수지라든지 네, 네. 미래 같은 네, 네. 근접 네.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포시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이동 쪽에도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저기 그 일산 삼성동 네. 쪽에도 네. 저희가 좀 고향시죠. 네. 네, 거기도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역 확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연락을 주고 있는 지역들도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진주, 전주 네. 다 저희가 지금 방문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지사라든지 관리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쪽 그 옐로우 버스라는 부분이 지금 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아마 경쟁사도 뭐 나중에 여쭤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약간은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법적 기준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치원도 얘기하셨고요. 유치원이나 학원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데려오거나 데려다 주는 이 버스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린이 차량 시장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정부 관계 부처만 해도 8개 부처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인데 네. 스포츠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교실 같은 데는 태권도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문체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그렇죠. 또 도로 위에서 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국토부가 관여가 돼 있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경찰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교통안전공단, 행안부 네. 뭐 다 포함이 돼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쪽 시장의 법이 그 다른 사업의 법들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버스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만든 그 이제 특별법 같은 조항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 서비스는 다행히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합법적인 규모 내에서 화이트존에서 서비스가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학원은 그 아까 어린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는 뭐 연령대 그게 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 13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라고 저희 만 그 13세 법에서 이하. 지정하고 그러면 있고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네, 정도를 맞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라고 6학년까지. 네. 5, 6학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아까 학원이 예를 들면 학생이 되게 많이 다니는 예를 들면 한 500명 이상 다니는 학원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뭐 등원 하원 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그 학원마다의 어떤 자율 판단인 건가요? 네,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대치동에는 큰 학원들이 많은데도 그 교통 그 문제가 되게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있고요.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꼭 좋은 직접 외제차를 가이드를 하세요. 가지고 그 부모님이 와서 기다리시고 해서 문제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옵션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학원 원장님인데 내가 이제 버스를 운영해야겠다라고 네. 하면 아까 관계 법령이나 따라야 되는 규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용 버스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노란색만 칠하면 그냥 승용차도 되는 건가요? 뭐 6인승만 되는 건가요? 뭐 몇 인승까지 되는 이런 기준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린이 차량에서 지정하고 있는 차량의 규격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지정이 9인승 되어 이상, 있고요. 네.
시중에는 그 이제 9인승 이상 스타렉스가 보통 대부분 모델인데 네. 그런 승합차가 거의 많은 비율로 한 60% 정도가 네.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40%의 25인승 미니버스 보통 현대 더 큰 거. 이카운티라든지 네. 대우 레스타 같은 게 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5인승 차량이나 45인승 차량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큰 차들도 되는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국제학교 그런 데도 맞습니다. 사실 학원으로 분류되는 맞아요. 곳들도 있거든요. 엄청 네. 큰 거긴 버스가 다니는 네, 거기는 45인승 차량이 움직이기도 자, 하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원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쵸, 비용이. 그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버스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계산을 하는 것은 차를 얼마에 빌리고 또 이제 세리미법 때문에 동승자를 얼마에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차를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담 데스크라든지 이 차를 움직이는 어떤 특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적인 비용,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되고요. 25인승 미니버스를 예로 들어드리면은 그 차 한 대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차 대비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선이고요. 그리고 동승자 인건비는 8시간 기준으로 월 기준입니다. 네. 동승자 인건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까 그럼 기사분까지는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차 대비에는 보통 차 대비에 기사님이 포함이 되어 포함되니까, 있죠. 네, 네. 시장 구조상. 네. 그래서 보통 그 직접 운영을 한다면 한 600만 원 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은 저희가 운영 대행을 하게 될 때는 그 운영 관리를 하는 그 150만 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저희는 비용을 낮춰서 네.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커버할 수 있는 네. 솔루션을 가지고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이용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래서 운영할 수 일반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의 25인승 기준으로는 470만 원 정도 한 20% 선으로 이상 생각을 세이브가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25인승 정도의 차량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똑같은 형태로 바꾸는데 옐로우 버스에 맡기게 되면 일단 비용이 20% 세이브가 되고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앱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그냥 버스 운영하시는 데서는 그냥 뭐 원장님이 전화 받아 준다거나 뭐 했다 이거 외에는 더 구체적인 IT화된 서비스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옐로우 버스가 제공하는 게 어떤 특징적인 네. 있는 건가요?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네, 같이 한번 세이브가 쭉 되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도착 알림 서비스,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뭐 알림 서비스, 그다음에 네네네. 그 아이들이 차에 탔는지 내렸는지에 대한 네. 서비스까지 네네네.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뭐 일단 차량에는 뭔가 GPS든 뭐든 단말기 같은 거를 장착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앱이든 뭐 웹 뭐 어떤 게 되는 건가요? 네. 학부모님께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이쪽 시장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렇겠죠. 차를 타는 아이는 차를 타는 그 대상은 네. 아이고요. 네. 그 아이의 보호자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보호자가 보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를 움직이는 주체는 학원이 되고요. 그렇죠. 또 운전하는 기사님이 있고 차량의 동승자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제하는 저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채널들에서 이 운행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네.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오. 그 시스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툴들, 그러니까 네. 앱이 될 수도 있고 웹이 될 수도 네.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네. 제공을 하고 제공을 있고요. 해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운행을 위한 그 사전 데이터 취합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현장에 전달을 하고 네. 현장에서 움직이는 정보를 다시 각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네네. 또 차량 내부에도 그 디스플레이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태블릿 네.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타고 내릴 때 정류장 알림이라든지 네. 본인들의 이름을 누르고 탈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구축을 해놨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GPS 기반으로 트래킹도 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모든 플레이어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런 학원에다가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는 네. 거는 지금 버스 어디쯤 왔어요? 네. 우리 애들 못 탄 것 같은데요. 네, 네, 왜 네. 버스 안 와요? 이런 네. 질문들이 거의 70% 그렇겠죠. 네, 이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미 그런 컴플레인이라든지 문의 사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CS를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냥 이제 요청하게 되면 옐로우 버스에서 다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하는 기능들이다. 네. 그게 기본 기능이고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의 자녀 좌석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네. 발생하는 비용을 네. 학원이랑 저희랑 수익 쉐어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학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비용 네. 절감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네, 구조로 네, 저희가 네.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 그런 버스들이 다 노란색인 이유는 법적으로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옐로우 버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간단히 듣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서 쓰고 효율적인 부분들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활용은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운전사라든지 그러면 이제 동승 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 우리도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마도 그동안은 개별적인 그 학원에 소속되거나 어떤 그런 쪽에 다른 이제 어떤 법인에 소속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뭐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변동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뭐 더 그 학원 소속이 아니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우선 기존 시장의 구성 자체가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전국에 움직이는 차량이 2015년도 교육부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네. 했을 때 12만 대 정도가 돼요. 학원 버스가요? 네, 굉장히 많은 엄청 차량들이 많네요.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5% 정도만이 학원에서 직접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지입 차량 혹은 전세버스 소속의 차량이고요. 지입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기사님들이 직접 차를 사가지고 그렇죠. 차주가 기사님인 경우죠. 네, 등기를 할 때 학원에서 지분 1%를 넣는 형태로 등기를 해서 공동구매가 돼서 학원의 소유인 척 서류를 뿌려서 하지만 움직이는 실제는 구조고요. 1%다. 네, 돈도 안 냅니다. 그리고 그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이쪽 시장에서 허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네. 오래된 사업자는 아닌데 네. 여기는 단순 계약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네. 구조이고요. 아. 그래가지고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장인데 그 음지에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미 정부가 원하는 우리 이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시장은 이미 아닌 거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학원에서는 단순히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 이쪽 시장에 대해서 관제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잘할 수 없죠. 네, 네. 어떻게 우선 운행을 해야 되고 네. 노선은 어떻게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 학기마다 학생들도 바뀌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요.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를 타는 아이들이 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그렇죠. 합니다. 네. 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만들어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네. 되니까 뭐 난폭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관제를 하면서 속도라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철저한 관리가 되게 네.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네.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사장님 경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희 경쟁사가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상황이죠.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었고요. 네. 네, 작년까지는 3군데의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셔틀 네. 타요랑 네. 셔틀링 그리고 세이프 스쿨 버스라는 예, 네, 그 중에 한 업체가 회사가 그 최근에 뉴스가 좀 크게 났죠. 네, 예, 그 그렇습니다. CJ가 네, 투자를 해서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요. 그 예, 얘기를 그렇죠. 네, 예. 그 대표님께서 네. 언급을 좀 안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네, 네. 부탁을 아, 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네. 어쨌거나 네, 네, 네. 예. 따로 찾아보시고요. 네, 네. 네, 경쟁 관계는 그러면 어떤 네, 그 상황이신지. 두 개, 그 중에서 이제 셔틀 타요라는 업체와 셔틀링이라는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저희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게 그쪽은 그 좌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일정 좌석에 대한 비용만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좌석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안고 가야 되는 형태로 아마 서비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버스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비싼 그렇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그 기존의 운영비를 다 저희가 고스란히 이제 받아오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고 그 좌석들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운영 대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도 어느 정도 볼륨이 나오면 이미 충분히 저희가 그 BEP를 맞출 수 있는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세이프 스쿨버스라는 데도 저희랑 조금 다른 형태로 네. 직접 차를 매입해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다른 형태라는 게 거기는 매입해서 네, 자기 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고. 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거기랑 일부 겹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 쪽에 비슷한 형태로 시장에 있는 차량들을 이제 섭외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 상생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옐로우버스라는 게 들어가고 그 저희 회사 앞에서 궁금해하셨잖아요. 리버스랩이라는 회사의 이름도 네. 이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굉장히 왜 저평가받고 있을까? 그래서 리버스 띵킹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의 밸류를 올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이유도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름이 리버스랩이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도 저희가 남는 구조가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예. 우선은 어떤 구조가 뭐 비용 구조랑 저희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구조인가요? 우선은 위탁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녀 좌석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당 약 연 한 7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대당 7천만 원이요? 네. 구조 그러니까 연이니까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서 연 가는 거고요. 7천만 원을 한 달에 5, 600 정도를 부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석 점유율을 100%를 달성했을 때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있을 수 있다. 네, 차 대비 자체가 이미 뭐 300만 원에 뭐 동승자 인건비 뭐 15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 빈 자녀 좌석에 대한 것도 월 600만 원 전 선까지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1년에 한 7,200만 원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게 차 한 대당. 네, 맥시멈 수치이고요. 차 한 대가 아까 말씀하신 좀 큰 차일 것 같은데요. 25인승 미니버스의 기준으로 기준입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미니버스가 19명까지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자녀 좌석들을 공유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게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규모 있게 뭐 독점적까지는 아니고요. 가져가게 되면 제가 수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약간 네. 모수가 돼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이 옐로우 버스에서 혹은 이 리버스랩에서 그 관제해야 되는 버스 대수가 뭐 가능하시다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을 맞이한다. 이렇게 좀 예. 전략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대표님 좋을 것 지금 같은데요. 현재 일단 현황과. 지금 현재 예, 현황에 네. 숫자 어느 네, 정도를 이미 매출량도 예, 꽤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들 가입한 학원이 얼마나 되고 네. 그다음에 몇 대 차를 관리하고 계시고 뭐 이런 규모가 숫자들 좀 커지면,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차량 대수는 30대입니다. 작년 이맘때 5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꽤 네, 30대. 가파르게 네, 좀 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계약된 차량들까지 하면은 7월 달에 저희가 움직이기로 한 차량이 3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꽤 성장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BEP를 맞추려면 네. 왜냐하면은 아까 모수라고 그, 말씀하신 게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은 저희 쪽에서도 운영 인력이 같이 그렇죠. 늘어나야 예, 되는 예. 부분들이 비용도 있어요.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아마 그 리소스는 더 줄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 운영 인력 한 명당 커버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저희는 한 4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00대거든요. 네. 1,000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BEP를 맞추는 시점은 한 680대 정도 되면은 저희가 BEP를 맞추고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전체 지금 학원 버스 시장이 12만 5천 대 정도였으니까 1,000대면 약 1% 내외 네. 점유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더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까지 가는 거고 네. 그거를 올해에 가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 계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 같은 경우는 또 전국 단위로 캠퍼스가 굉장히 많이 그쵸. 있어요. 뭐 많은 데는 전국에 한 140개 캠퍼스도 그쵸. 있는 데가 많이 그런 있기 데야말로 때문에 관제가 되게 중요할 테니까. 네, 네. 그런 데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장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전국 서비스도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ROI가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확장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 뭐 2부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저는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이제 계속 비즈니스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이 옐로우 버스가 이 수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지금 학원 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형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네. 과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스쿨버스, 옐로우 버스를 타는 학생들의 안전의 관점에서는 뭐 옐로우 버스가 내세우는 어떤 장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강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하나의 가치가 네.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동승자라는 그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이 차량에 꼭 탑승을 해야 돼요. 네, 네. 2017년도 1월에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네, 세린이법 아까 네, 말씀하신 때문에 맞습니다. 13세 이하, 네. 13세 이하 아이들이 타는 9인승 네. 이상 모든 차량에는 9인승 이상의 13세 이하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에는 네, 한 명이라도 타고 있으면 동승자가 탑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법. 운전자 외에 다른 분이 한 분 더 타셔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학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동승자가 해야 될 일은 하루에 한 2시간인데 네. 이분을 뭐 2시간만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럴 테니까요. 근데 그 동승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죠. 실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동승자들을 쓰기도 하고요. 네. 동승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내면서 직접 고용을 해서 뭐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린이 차량 안전교육이 있는데 현장과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최적화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2달에 한 번씩 그 내부 교육도 계속해서 네.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좀 네. 심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퀄리티 유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도착 알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네. 부분으로도 네. 요즘 뭐 미세먼지도 안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차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불안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뭐 알림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들께 특히 네.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네.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서비스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쨌거나 동승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높이고 네. 그리고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까 관제나 시간 배치가 가능할 테니까 비용에 있어서도 절감을 하면서도 이제 뭘까 퀄리티 있는 동승자가 탑승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신뢰성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네. 더 보완이 될 건데요. 뭐 내부에 CCTV를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던가, 네, 네. 혹은 그 문 앞에 네. 이제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라이다 같은 센서를 네. 달아가지고 네. 아이들이 인도로 정확하게 올라갔을 때 네. 차량이 출발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네, 예, 안전벨트에 대해서도 네.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네, 하는 네, 형태까지도 네. 고려해서 네. 이제 사업을 좀 더 네.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이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